자, 오늘 여덟 번째 작품 분석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박영철의 떠나가는 배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볼게. 뭐 아주 긴장이 많이 되는 시험장인데다가 뭐 처음에 이 작품을 접하는데 아무런 보기도 없고 정보가 없다. 뭐 이런 가정을 해보고 나서 뭐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제를 판단했었어야 됐냐. 그 점검점들을 잘 챙겨가고, 뭐 내가 너희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어떤 무리 없게 원활하게 작품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이게 멍하게 지금 화면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 잘 알 건데, 자, 너희들이 판단할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걸 마련해 놓고 나서 치열하게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수정해 나가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을 보면 첫 줄에 나도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 나도야 간다. 자, 띄어쓰기 언뜻 잘못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되지. 자, 근데 뭐 이거는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띄어쓰기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시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 뭐 띄어쓰기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이 시를 썼던 분이 띄어쓰기 능력이 모자란가 봤더니 뭐 그것도 아니야.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 잘 지켰어.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의도된 띄어쓰기에 변화를 준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1행이잖아. 1행. 시 전체에서 첫 번째 행이잖아.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뭐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없어. 그러니까 단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맥락 유지하면서 확인해보고, 이건 사실 표현법과 관련된 거니까, 띄어쓰기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문법 규칙과는 다르게 띄어쓰기에 변화를 준 거니까 표현과 관련된 건데, 어떤 의미적인 요소와 표현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거든. 어떤 표현 효과 이런 것들일 텐데,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단서를 잡아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뭐 어찌되었든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띄어쓰기가 어떤 변화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문법 규칙에선 좀 벗어난 띄어쓰기가 나왔구나. 이 정도만 눈으로 확인해두고, 뭐 이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본다면 시적 허용 정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뒤에 뭐라냐면 나도야 간다라고 했어. 자, 어딜 가겠다고 얘기했어. 자, 뒤에 보니까 표면적 화자 나오는데,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그러면 이 말은 문맥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눈물로만 보낼 거야? 라는 말은 이렇게 눈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평서형의 진술로 해도 될 표현을 형식을 지금 의문으로 바꿔놓은 거야. 우리가 이런 표현은 너희가 잘 알다시피 서리적 표현이다, 서리법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 자, 그런데 또 하나 단서를 잡자면, 그러면 표면적인 나의 어떤 단서가 어떤 젊은 나이인가 봐.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뭐 하냐면 눈물을 흘리고 있나 봐. 이게 나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들인데, 근데 이렇게 눈물로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을 하는, 나도야 가련다 이렇게 가겠다는 말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반복을 했으니까 강조지. 자, 그런데 일단 나는 젊은 나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고 왜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나 봐.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1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2년의 내용을 보니까 아득한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근데 지금 표현을 보니까 이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라는 말은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또 한 번의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건데 지금 반복을 한 거야, 서리적 표현을. 자, 이렇게 아득한 이 항구를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앞에 아늑한이란 말이 나왔거든. 이 아늑한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이런 의미야. 뭔가 좀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아득하고 뭐 이런 공간인 이 항구를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안개같이 비유를 했는데,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는,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게 툭 튀어나오진 않을 거니까 1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이렇게 눈물, 그 왜 눈물 어린 눈으로 뭘 보면 앞에 뭔가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물이 어린 눈으로 빛이 나니 뭐가 비쳤냐면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이 비쳤어. 그리고 주름살마저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비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이, 자, 발에 익고 그리고 눈에 익어. 그러니까 발에 익고 눈에 익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득하다고 느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랑하던 이라는 말까지 포함이 되면 그래서 아득함을 느꼈을 거야. 근데 지금 화자는 이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던 사람들, 아득함을 느끼는 이 공간으로부터 떠나겠대. 그러면 떠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떠난다와 지금 여기서 손쉽게 버릴 수 없다는 내용을 보면 그 떠나는 행위의 어떤 화자의 의지가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항구는, 화자가 지금 이 항구에 있나 본데, 이 항구라고 하는 건 어떤 두 가지, 모순적인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느끼는 거지. 뭔가 아늑함을 느끼기도 한데, 그런데 눈물을 흘려서 더 이상 눈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항구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정서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이 항구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자, 3년의 내용을 보면, 자,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근데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이 다를 거냐 그랬어. 자, 또 한 번 서리적 표현이 반복이 됐어. 자, 뭐가 다를 거냐라는 말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가 싫어서 버리고 가는 이도 그렇게 버리고 가서 못 잊는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쫓겨가는 마음, 또 화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왔는데,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이 다를 거냐, 다를 바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표현을 보면 이건 다를 바 없다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는
그렇게 싫어서 버리고 간 사람도 못 잊는 건데 나처럼 쫓겨가는 사람은 훨씬 더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표현된 것 이상의 어떤 감정을 노출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 쫓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까 전에 눈물이 나는 건, 그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나 봐.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고 마음 먹는데, 근데 아까 이연에서 내용에서 봤지만 눈에 있고 발에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아늑함을 느꼈던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떠나면서 돌아보게 되나 봐. 근데 그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그 바람이 희살짓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희살짓다,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희살하다라고 나오는데, 희살하다가 뭐냐면 어떤 회방을 놓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바람이 어떤 방해를 자꾸 한다는 얘기겠지. 뭔가 나는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떠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떠나지만, 내가 아늑함을 느꼈던 것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고 내 발에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익어서 자꾸 돌아다 보게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회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때 화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뭐 너희나 나나 화자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뭐 나라면 어떨까라는 심정을 우리가 대입해서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화자의 어떤 감정, 화자의 지금 어떤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정보가, 앞데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자, 또 한 번의 서리적 표현이 나왔는데, 앞데일 언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뭔가 준비가 되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떠나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런 상태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어떤 화자의 어떤 심정과 처지가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어떤 감정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사연은 특별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 없이 1년의 반복이야. 자, 너희가 잘 알다시피 시의 처음과 끝, 1년과 마지막 년이 같은 형식이나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문학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용어를 다른 말로 수미상응이라는 말로 써. 자, 근데 너희가 잘 알다시피 수미상관을 사용함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 반복 구조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 있냐면, 일단은 시라고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성, 음악적인 효과를 준다. 뭐 이거 우리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던 말을 뭐 같은 방식이든 아니면 유사하게든 다시 한번 재차 재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적인 면에서 강조를 한다. 그럼 여기서는 화자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더는, 시의 첫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이 유사하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어떤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 하더라도 어떤 형태상으로는 굉장히 뭐가 안정되어 보인다. 그래서 형태적인 어떤 안정성을 준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뻔하게 내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시험 문제에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추고 이쪽에서 끌어다가, 이건 수미상관의 효과니까 이쪽에서 끌어다가 연결을 짓는,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수미상관이라는 용어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이 수미상관을 씀으로써, 이러한 표현법을 씀으로써 어떠한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이 생기는지,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자 여기와 관련된 정보도 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1년과 4년의 내용은 지금 떠나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2년과 3년의 내용은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너무나도 아늑함을 느꼈고 나의 발에 있고 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쫓겨가고, 이런 어떤 떠날 수가 없는, 떠나기가 어려운 마음인 거야. 그러면 한 시 안에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 처음과 끄트머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떠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 그러면 이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뭐냐면 2년과 3년의 이 내용들인 거야. 화자가 이 공간 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자가 지금 어떠한 처지 속에서 떠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이 어우러지면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정리는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상으로는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이 나두야라고 하는 띄어쓰기 표현. 그냥 너희는 나두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문법 규칙과는 다르게 띄어쓰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만 잡아내고 너희는 넘어가도 상관없어. 이 이상을 더 읽어내기를 바라는 건 아닌 거야.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나의 입장에서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얻고 싶었을 건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이거는 박영철 시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그리고 그런 의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문학적으로는 우리가 개연성이 있게 판단이 되면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문학 텍스트의 특성인 거니까,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과 연관 지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일단 변화가 딱 눈에 띄면, 이 변화가 눈에 띈 것 그 자체가 일단은 독자들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 작품에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작품을 수업할 때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렇게 말투를 쓰다 갑자기 뭐뭐일 거야 뭐뭐일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어조의 변화를 줬어. 그 어조의 변화 부분이 이거 뭔가 좀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에 독자들이 주목하게 되거든. 그럼 독자가 이 부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자, 그것을 일단 첫 번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나두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띄어쓰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쉼표처럼 호흡 자체를 느리게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호흡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냐면, 이건 문학 텍스트니까 뭐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금 화자가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뭔가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떠나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지금 선뜻 막 이렇게 나 이제 갈 거야 하고 확 이렇게 떠나보는 게 아니라 뭔가 주저주저하게 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발걸음도 그러다 느려지게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런 의미적인 요소와도 뭐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지 않냐. 이걸 너희가 읽어내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미적인 면에서의 어떤 미련을 가지고 뭔가 쉽사리 돌아서기가 어려운 화자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 속에다 담아보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다는 건 한 글자 한 글자씩 힘줘서 또박또박 말한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데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한다고 이렇게 힘주어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얘기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화되는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그런 의미,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라든가 내지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뭔가 좀 강하게 힘주어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표현법들을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문학의 어떤 텍스트의 특성이니까 그냥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면 시험장에서 어떠한 표현 효과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작품에서 읽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자, 화자는 지금 표면적인 화자 나가 나왔고, 이 시는 대상에 관련된 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시야.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일단 상황과 정서 태도를 잡아보면, 이 상황,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시에서 분명하게 제시가 돼 있었는데, 뭔가 발에 있고 눈에 익어서 아득함을 느끼는 이 항구, 이 항구에서 지금 어떤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쫓겨간다고 했으니까 타의에 의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인가 봐. 너무 길게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쓸게.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은 무엇이냐라고 정리해보면, 일단 떠나겠다라고 했으니까, 떠나겠다는 말을 지금 수미상관이었으니까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두 연애에 걸쳐서 얘기했으니까 4번을 반복한 거야. 그럼 떠나겠다는 말을 4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화자의 의지인 거고, 그 의지를 지금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에 있고 눈에 익은 것들이 자꾸 돌아보게 돼. 뭐 이런 걸 이 용어를 정돈해서 쓰자면 미련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런 단어 못 떠올려도 상관없어. 그냥 눈에 익고 발이 익은 어떤 그런 대상들을 자꾸 돌아보게 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런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들이 뭔가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학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나아. 그렇게 너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서와 관련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정돈되고 내지는 추상적인 어휘로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런 어휘들에 집착해서 그런 어휘들로 판단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정서 태도를 판단하는 것들이 가로막히게 돼. 그래서 어떤 정돈된 용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용어로 바꿔서도 상관없는 거야. 미련이라는 단어 머릿속에 안 떠올려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였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종합해보면 이 시의 주제는 이 항구에서, 이 항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과정에서는 뭔가 아늑함을 느꼈던 그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미련과,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 미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는 의지.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구현하고 있느냐. 자, 여기는 표현상의 특징들이 눈에 보이는 게 꽤 많았는데, 일단은 수미상관, 그 다음에 띄어쓰기의 변화. 이 띄어쓰기의 변화도 눈에 확 띄는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었어. 우리가 이 띄어쓰기의 변화는 넓게 본다면 그냥 시적 허용 정도로 보면 돼.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시의 어떤 표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만 허용하는 표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그 안에서 해당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주 반복되어 쓰였던 수사법이 있었는데 이게 서리적인 표현이었어. 이 서리적인 표현도 눈여겨봐야 될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아 하는 감탄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영탄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영탄적 표현도 쓰였고.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안개같이 물어린,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비유도 그 안에 쓰였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시에서 어떤 정보 없이 우리가 시에서 읽어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자, 너희들한테 실제 시험에서 주어졌던 보기인데, 자, 같은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보기가 먼저 주어졌을 때 이 보기를 보고 작품을 봐야 하는데, 근데 이 보기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분석했던 내용과 이 보기를 비교해 보면서 이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박용철의 시에서는 안과 밖의 대립구조가 드러난다. 자, 화자의 삶의 터전이자 현재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인 안. 자, 화자의 삶의 터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본 거고, 떠나고자 하는 외부가 바뀌다. 자, 근데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그 다음에 외부 공간으로의 어떤 탈출 의지는 화자가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보기에서도 몇 줄 안 되는 보기긴 하지만 이 보기 안에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지금 다 나왔어.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 이 상실감, 그다음에 탈출하겠다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고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응과 관련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탈출, 외부 공간으로 탈출이나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부 공간으로서의 탈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정보, 이것도 주어졌거든.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눈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눈물의 원인이 이 일제 강점기의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주어지면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 일단 나오고 그 속에서 상실감을 느꼈던 대상이 어딘가로 탈출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맥락을 잡고 시를 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기의 필요성을 늘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의 순서는 지금 나하고 하는 이 과정의 반대로 가야 해. 보기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보기의 관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보기의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를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마지막에 보여주는 건 이 보기가 그렇게 필요했었다. 너희들의 노력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보기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또 작품을 해볼 건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낯설진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거 내용학습 잘 챙겨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시의 맥락에서 읽어냈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점검 잘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에서 우리 다시 보는 걸로 할게.